6월 28일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 암살 사건이 일어난 후 오스트리아는 사건의 책임국으로 지목된 세르비아에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결정합니다. 세르비아와 전쟁을 벌일 시 러시아의 개입을 우려해야 했기 때문에 독일의 협조 약속을 받아놓는 것이 급선무였는데요. 7월 4일 군사적 협조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긴 친서를 독일에 전달합니다. 친서를 확인한 비렐름 2세 황제는 처음에는 확답을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오스트리아를 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요. 그날 오후 독일의 장관과 군사고문을 한데 모아 오스트리아를 지원하는 내용을 통보했고 모두 황제의 의견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비렐름 황제와 독일의 고위 관료들은 어떤 생각으로 오스트리아를 지원한다는 결정을 내렸던 걸까요? 독일은 처음부터 세계대전을 계획했던 걸까요? 이 주제는 다양한 분석과 주장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정답이라고 정의 내리기 어렵습니다. 우선 독일이 처음부터 전쟁을 원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독일의 군사 전략이 애초에 세계대전을 목표로 짜여진 전략이며 오스트리아를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적절한 기회에 야심을 드러내 결국 세계대전까지 이어졌다는 주장입니다. 1차 세계대전의 책임이 독일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통상적인 인식과 가장 가까운 주장인데요. 반면 독일이 처음부터 세계대전을 의도한 건 아니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의 여러 정황들을 살펴봤을 때 독일이 기대한 건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 사이에서 벌어지는 소규모 분쟁을 통해서 얻는 정치적 이득일 뿐 처음부터 세계대전을 일으킬 목표와 의지를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 주장에 따르면 2차 세계대전은 특정 국가가 세계대전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계획한 전쟁이지만 1차 세계대전은 처음부터 세계대전을 목표로 발생한 전쟁이 아니었으며 전쟁이 발생할 위기에 직면했을 때 잘못된 판단을 반복하며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위기관리 실패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런 이유로 2차 세계대전에서의 독일과 1차 세계대전에서의 독일이 구분되기도 하는데요. 이 내용은 제가 추후에 제작하게 될 또 다른 영상에서 다시 다루겠습니다. 저는 1차 세계대전의 원인을 설명할 때 위기관리에 실패한 사례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영상 중간중간 또 다른 분석에서 비롯된 다양한 해석들도 가끔씩 소개할 예정입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잘못된 판단을 반복한 지도자 중 한 명은 앞서 말한 비렐름 2세였습니다. 당시 비렐름 황제의 생각을 참고할 수 있는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비렐름 황제는 오스트리아를 지원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기 전 오스트리아에 주재하고 있던 독일 대사가 발송한 전문을 통해 사라예보 암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미리 파악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황제는 사건의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읽은 뒤 여백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어딘가 조급함이 느껴지는 이 문장은 당시 비렐름 황제를 비롯한 독일의 정책 지도자들이 갖고 있던 생각을 보여주는데요. 당시 황제가 이처럼 조급함을 느낀 이유는 독일의 상황을 무척 위태롭게 판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비렐름 황제가 바라본 독일은 프랑스와 영국, 러시아로 맺어진 삼국 협상에 포위당해 성장이 억제된 나라였고 만일 전쟁이 일어난다면 러시아와 프랑스를 동시에 상대해야 하는 부담을 지닌 나라였습니다. 유럽 안에서 안심하고 만족할 만한 패권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생각한 독일은 과도한 위기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는데요. 여기에 더해서 영국과 해군 전함을 건조하는 경쟁에서 밀려난 상태였기 때문에 모든 전략을 외부가 아닌 유럽 내부의 우월한 지위를 확보하는 것에 총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 사이의 충돌이 일어난 것인데요. 독일은 이 사건을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회라고 여겼습니다. 최근 10년간 독일의 전략을 보면 군사력을 과시해 상대를 압박하는 것으로 양보와 타협을 얻어냈는데요. 이런 방식을 통해서 실제로 전쟁을 치르지 않고도 정치적 이득을 얻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비렐름 황제는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의 분쟁에서도 비슷한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한 건데요.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 사이에서 벌어지는 소규모 분쟁에서 독일이 군사력을 드러낸다면 운이 좋을 시 굳이 전쟁을 치르지 않고도 세르비아를 굴복하게 만들어
독일의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의 충돌에 개입하는 판단은 전쟁이 확산되어 여러 나라가 개입하는 전면전이 일어날 위협 또한 고려해야 했는데요. 독일이 세계대전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한 것이 아닐지라도 여러 상황을 계산해 봤을 때 위험을 걸고 이를 벌일 필요도 있다는 일종의 도박 심리가 작용한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독일의 군사력이 비교적 우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번 대결해볼 만하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엔 프랑스와 러시아의 군사력이 독일에 비해 부족한 시기였고, 특히 러시아는 군사 증진 계획을 완료하기 위해 앞으로도 2, 3년이 더 필요했기 때문에 독일의 군부에서는 어차피 일어날 전쟁이라면 차라리 지금 일어나는 게 적절하다는 의견까지 있었습니다. 비렐름 황제는 전략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요인을 확신하고 있었는데요. 우선 프랑스나 러시아가 전쟁을 치를 의지나 능력이 없는 상태이고, 삼국 협상국 중 하나인 영국이 중립을 지켜줄 것이란 믿음이었습니다. 비렐름 황제가 낙관적으로 결론지었던 국제정치의 상황은 시간이 지날수록 잘못된 판단이었음이 드러났고, 뒤늦게 사태를 수습하려 했을 땐 이미 너무 많은 것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오판을 내렸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던 비렐름 황제는 좋은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오스트리아가 단호하게 행동해주길 원했습니다. 당시 오스트리아는 우유부단하고 결단력이 없는 국가라는 평판이 자자한 나라였는데요. 독일은 오스트리아의 강경한 의지를 의심하고 있었기 때문에 행동을 서두를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오스트리아에 독일의 지원 약속을 전달하고 비렐름 황제는 매년 있어왔던 요트 휴가를 떠났는데요. 당시까지만 해도 전쟁이 일어날 위험성을 그다지 크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독일의 전쟁 의지에 의심을 제기하는 일부 역사학자들은 비렐름 황제가 전쟁을 계획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럽 국가들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 예정대로 휴가를 떠난 것이며 요트를 정박시켜 놓은 채 사태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요트 휴가는 일종의 기만전술이라는 것이죠. 지나친 해석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흥미로운 분석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목표했던 독일의 지원 약속을 받아낸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에 취할 강경책을 빠르게 세웠는데요. 즉각적인 방법으로는 기습 공격도 있었지만 이런 방법은 비판적인 여론을 자극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군사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수단을 찾았습니다. 그 방법은 세르비아에 최후 통첩을 보내는 것이었는데요. 최후 통첩은 지정된 날짜까지 요구사항을 수락하지 않을 경우 전쟁을 개시하겠다고 알리는 일종의 경고와도 같았기 때문에 보통은 최후 통첩으로 경고를 한 다음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선전포고를 날려 전쟁의 시작을 통보하는 순서로 전쟁이 진행되곤 했습니다. 세르비아와 전쟁을 벌이는 것이 목표였던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가 최후 통첩을 거절하게 만들어야 했기에 세르비아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무리한 요구를 넣은 최후 통첩을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최후 통첩은 곧바로 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후 통첩이 최초로 논의가 된 날은 7월 7일이었는데요. 이후 2주가 넘는 시간인 7월 23일에 세르비아에 통보되었습니다. 사라예보 사건이 발생한 6월 28일에서 거의 한 달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뒤였는데요. 이처럼 최후 통첩이 늦어진 원인은 여러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선 헝가리의 총리가 세르비아의 강경책을 추진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이었는데요. 하지만 이후 헝가리 총리의 입장이 많이 선회되었고 강경책에 동조했기 때문에 최후 통첩이 늦어진 결정적인 요인은 아니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오스트리아의 군대에 있었는데요. 당시 오스트리아 군대는 여름철 추수기를 맞아 추수 휴가를 보내고 있었고 7월 25일쯤에 귀대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군사를 서둘러 동원할 경우 추수도 그르치고 군사를 이동시키는 철도교통 체계에도 혼동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군사 동원을 무리하게 재촉할 수 없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프랑스 대통령의 해외 순방 일자를 고려해야 했기 때문이었는데요. 당시 프랑스는 6개월 전부터 해외 순방을 계획해오고 있었습니다. 주변 여러 국가를 대통령이 직접 방문할 예정이었죠. 방문 예정인 나라에는 러시아도 있었는데요. 오스트리아는 최후 통첩과 관련된 내용을 놓고 러시아와 프랑스가 만나 대책을 세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프랑스 대통령이 러시아 순방을 마치고 러시아를 떠나는 날짜인 23일에 맞춰 세르비아에 최후 통첩을 전달할 예정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남은 시간 동안 최후 통첩과 관련된 세부 내용을 다듬었고 마침내 7월 23일이 되자 세르비아에 최후 통첩을 전달했습니다. 최후 통첩이 전달된 시간은 저녁 6시였는데요. 답변 시간을 48시간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세르비아는 7월 25일 저녁 6시까지 오스트리아의 조건에 답변을 해야 했습니다. 오스트리아가 최후 통첩을 통해 요구한 내용은 모두 10개 항목이었는데요. 주로 오스트리아를 반대하는 행동을 처벌하는 내용으로 반오스트리아 출판물과 교육을 금지하고 반오스트리아 관리를 해임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조항들 중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대표가 직접 세르비아에서 반오스트리아 활동을 처벌할 수 있도록 요구하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심지어 세르비아의 사법 절차에 오스트리아 관리가 참여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은 세르비아의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요구였는데요. 세르비아는 오스트리아와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오스트리아가 요구하는 무리한 조건을 대부분 받아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다만 주권과 관련된 내용만큼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었는데요. 사법 절차에 오스트리아 관리가 참여한다는 요구는 거절했지만 그마저도 강경한 어조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열강의 개입에 맡길 수 있다는 유보적인 입장을 보이며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수정하기를 반복한 답변서는 최종안이 마련되었는데요. 세르비아의 파시치 수상은 자신을 대신해서 누군가 문서를 전달해주길 바랬지만 아무도 나서는 이가 없었기 때문에 직접 세르비아에 주재하고 있는 오스트리아 대사를 찾아가 문서를 전달했는데요. 세르비아가 답변을 건넨 시간은 5시 55분으로 최후 통첩 시한이 완료되기 5분 전이었습니다. 오스트리아 대사는 자신을 찾아온 세르비아 수상에게 앉으라고 권하지도 않은 채 재빨리 문서를 훑어봤습니다. 답변서의 내용이 무조건적인 소용이 아니란 걸 확인한 대사는 미리 준비해두었던 서신을 전달했습니다. 서신에 적힌 내용은 세르비아와 오스트리아의 외교를 단절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세르비아가 최후 통첩을 거절할 상황을 확신하고 있던 오스트리아 대사는 세르비아를 떠날 모든 준비를 마쳐놓은 상태였는데요. 대사관 폐쇄에 대비해 비밀문서는 전부 찢어서 처리했고 금고실에서 꺼낸 암호를 불태웠으며 짐은 이미 모두 싸둔 상태였습니다. 7월 25일 6시 30분 오스트리아 대사는 세르비아를 떠나는 기차에 몸을 실었고 10분 뒤 세르비아의 국경을 넘어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중제국에 도착했습니다.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은 원하는 대로 세르비아의 최후 통첩을 거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전략대로 세르비아를 응징하면 되는 일이었죠. 7월 28일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내리고 전쟁이 시작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런데 오스트리아의 군사 전략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세르비아에 대한 강한 증오만이 있었을 뿐 막상 세르비아를 어떻게 점령할 것이고 만약 점령을 한다면 그 뒤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지에 관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워놓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맹국으로 맺어진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관계에도 문제가 있었는데요. 두 나라 간의 군사 전략과 관련한 충분한 논의가 없었고 무엇보다 표면적인 이해관계만 같았을 뿐 전쟁을 통한 궁극적인 목표가 달랐기 때문에 서로 다른 군사 전략으로 전쟁을 수행해 훗날 전선에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선 우선 독일의 군사 전략인 슐리펜 계획의 설명이 빠질 수 없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슐리펜 계획에 따른 독일의 군사 전략과 오스트리아 헝가리의 오판이 빚어낸 치명적인 군사 손실과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이어지는 1차 세계대전의 발생 과정 이야기를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